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여름에는 습기를 머금은 곰팡내 섞인 냉기가 뼈마디를 쑤시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역사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들이닥친다. 강진혁은 낡아빠진 군용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 시야의 높이는 정확히 지면에서 30cm. 그가 세상과 마주하는 높이였다. 아, 냄새. 진짜 좀 치우지. 하이힐의 또각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꽂혔다가 멀어졌다. 격렬히 당긴 말소리는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대신 굳은 살 박인 고막을 튕겨나갔다. 10년이다. 멸시와 혐오가 일상이 되기엔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 진혁은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깨어 있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깨어 있었다. 오후 3시 20분. 장 마감 10분 전.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 9시 개장과 동시에 쏟아졌던 외국인 매도, 물량, 기관의 방어적인 매수세, 그리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요동치던 코스닥의 바이오 테마주들. 그는 눈을 감은 채 그 흐름을 복기했다. H제약 임상 3상 실패 루머가 돌았어. 14시 15분 투매 발생. 하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 이건 개미털기다. 세력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 그의 손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꿈틀거렸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손가락 사이를 오갔다. 짤그랑. 옛다. 누군가 던진 동전이 그의 플라스틱 바가지 안으로 떨어졌다. 100원. 진혁은 눈을 뜨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다.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얼굴을, 그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지금 그의 눈은 노숙자의 흐름 잃은 눈동자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역내 스피커에서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수백 명의 인파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가죽 구두, 운동화, 슬리퍼, 하이힐. 수많은 발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바닥에 웅크린 진혁을 피해갔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보이지 않는 결계가 그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진혁은 그 무수한 다리들 사이에서 경제를 읽었다. 반짝이는 명품 구두의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굽이 다른 구두를 신은 셀러리맨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쇼핑백을 든 사람보다 빈손인 사람이 늘어났다. 실물 경기가 얼어붙고 있어. 지표는 회복세라지만 체감 경기는 바닥이다. 소비재 섹터는 당분간 하향세야. 필수 소비재나 저가 유통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겠군. 그는 냄새나는 떡진 머리를 극적이며 몸을 일으켰다. 장이 마감되었다. 이제 곧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밤 11시 30분.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역사는 한산해졌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순찰을 돌며 노숙자들을 역사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아저씨, 일어나요. 문 닫습니다. 나가서 주무세요. 앳된 얼굴의 공익요원이 코를 막으며 진혁의 어깨를 툭툭 쳤다. 진혁은 앓는 소리를 내며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검은 비닐봉지 2개.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와 8번 출구 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거리는 네온 사인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유흥가의 불빛은 여전히 번들거렸다. 진혁은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통이 즐비한 그곳을 지나 건물과 건물 사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틈새로 들어갔다. 그 끝에는 낡은 철문이 하나 있었다. 지하 기계실 피상구. 폐건물이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에 버려진 지하 공간이었다.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진혁의 요새이자 집무실이었다. 녹슨 자물쇠는 그가 주워온 철사로 간단히 열렸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하지만 역사 바닥보다는 훨씬 아늑했다. 진혁은 문을 잠그고 익숙하게 어둠 속을 걸어 구석의 배전반으로 향했다.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며 켜졌다. 3평 남짓한 공간. 벽에는 습기가 차서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닥에는 스티로폼과 박스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2대. 진혁은 짐 꾸러미를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10년을 입어 본래의 색을 알 수 없게 된 코트를 벗자 그 안에는 의외로 깔끔한 셔츠 물론 깃은 달아 있었지만가 드러났다. 그는 생수병을 들어 손을 씻었다. 아주 꼼꼼하게. 손톱 밑에 때까지 솔로 문질러 닦아냈다.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한 동작이었다. 안경을 꺼내 썼다. 도수가 높은 금태 안경. 한쪽 아래 금이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었지만 안경을 쓰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노숙자의 흔적은 지워졌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흐릿했던 눈동자는 매서운 빛을 띠었다.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윙하는 펜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HTSHOM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실행했다. 수십 개의 차트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선물,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금 시세. 붉은색과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후.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살아있음을 느꼈다. 구걸통에 동전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차트의 파동이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일 때. 그때가 유일하게 그가 강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화면 한 구석에 띄워진 계좌 잔고가 눈에 들어왔다. 총 평가 금액 48억 2350만원. 48억. 10년 전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짊어졌던 빚의 액수와 묘하게 닮아있는 숫자였다. 그는 100원, 200원 구걸한 돈을 모아 만원을 만들었고 그 만원으로 동전주를 샀다. PC방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을 찾아다녔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콘센트와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10년. 그는 48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돈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단 1원도 그를 위해 쓸 수 없었다. 진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국 시장을 체크했다. 프리장은 이미 뜨거웠다. 연준 패드의 금리 인하 발언이 있은 직후였다. 기술주들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환호하며 추격 매수를 했을 타이밍이다. 하지만 진혁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거래량이 부족해. 이건 쇼커버링 공매도 상환 물량이야. 진짜 매수세가 아니야. 그는 차트의 분봉을 1분 단위로 쪼개서 훑어보았다. 매수 호가창에 쌓여있는 거대한 물량. 허수였다. 개미들을 유인하기 위한 벽. 0.5% 더 오르면 벽을 치우고 폭락시킨다. 진혁은 마우스를 잡았다. 클릭 소리가 지하 공간에 경쾌하게 울렸다. 나스닥 100 선물 매도 포지션 진입 망설임은 없었다. 남들이 환호할 때 공포를 사고 남들이 절망할 때 탐욕을 부리는 것. 그것이 그가 이 시궁창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3.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새벽 2시. 예상대로 나스닥은 고점을 찍고 급락했다. 진혁의 계좌 수익률이 붉게 물들었다. 오늘 밤에만 3천만 원을 벌었다. 보통 사람의 연봉에 가까운 돈이 불과 2시간 만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뱅킹 창을 열었다. 그리고 익숙한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받는 사람 한성 법무법인 신탁계좌. 보낼 금액 3천만 원. 엔터키를 누르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낡아서 숫자가 지워질 듯한 보안카드를 꺼내 번호를 입력했다. 이체 완료. 통장 잔고에서 3천만 원이 증발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제 원금의 70%인가? 10년 전 그가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다 실패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랑 살면 수학까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없었다. 연대보증. 그 지독한 사슬이 가족을 올가매고 있었다. 진혁은 그날로 집을 나왔다. 그리고 죽으려 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그는 깨달았다. 내가 죽으면 빚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속된다는 것을. 딸 수아가 성인이 되는 순간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야 했다. 살아서 어떻게든 갚아야 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취직도 사업도 불가능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차트를 읽는 것뿐이었다. 가족과의 연을 끊고 법적으로는 행방불명자가 되어 숨어 지내면서 그는 그림자가 되었다.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번 돈을 몰래 가족의 빚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 그것이 그가 노숙자가 된 이유였다. 채권 추심자들이 가족을 찾아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매달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갔다. 수아는 잘 지내고 있겠지. 태블릿 PC를 켰다. SNS 앱을 실행했다. 가계정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유일한 계정 SUAK. 딸 수아의 인스타그램이었다. 24살이 된 수아. 마지막으로 봤을 땐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게시물들은 어두웠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찍은 지친 얼굴, 힘들다라는 짧은 해시태그, 그리고 며칠 전 올라온 사진 하나가 진혁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현관문 앞에 붙은 붉은 딱지, 그리고 찢어진 톡촉장. 다시 시작인가? 라는 캡션. 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명히 갖고 있는데. 한성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1금융권 빚은 거의 다 상환했어. 그런데 왜?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독촉장의 끄트머리에 흐릿하게 찍힌 로고. 해피머니 대부. 사채였다. 그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 아니면 아내가 그가 떠난 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손을 댄 것일까? 진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48억. 이 돈이면 사채 따위는 한 번에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을 한꺼번에 움직이면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 차명 계좌를 쓰고 있지만 거액의 이동은 꼬리가 밟힌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다. 무엇보다 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켜선 안 된다. 노숙자 아버지가 훔친 돈으로 혹은 불법적인 돈으로 돕는다고 생각하게 할 순 없었다. 그것은 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테니까 방법을 찾아야 해. 진혁은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었다. 차트의 파동은 읽을 수 있어도 딸의 고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뚜벅뚜벅. 규칙적인 구두 소리. 이 시간 이 버려진 지하 상가에 올 사람은 없다. 경비원도 오지 않는 곳이다. 진혁은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철문 밖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여기가 맞나?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또 다른 목소리. 내 IP 추적 결과 여기가 마지막 신호 잡힌 곳입니다. 닥터둠이라 불리는 그놈. 진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닥터둠. 익명의 주식 커뮤니티에서 그가 가끔 시장 폭락을 예견하며 글을 쓸 때 사용하던 닉네임이었다. 그저 경고 차원에서 몇 번 썼을 뿐인데 누가 나를 추적했지? 문따. 철사가 자물쇠 구멍을 쑤시는 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10년간의 은둔 생활 중 최대의 위기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태블릿 PC와 하드디스크를 챙겨 가슴에 품었다. 이곳엔 또 다른 탈출구가 있었다. 환풍구. 쥐새끼들이나 드나드는 좁은 구멍. 하지만 10년의 노숙 생활로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몸이라면 통과할 수 있었다. 히.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진혁은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 몸을 날렸다. 저기다. 잡아.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진혁은 미친 듯이 좁은 통로를 기어갔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뒤덮었지만 상관없었다.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아직 다 못 갚았어. 그는 어둠 속을 기어가며 다짐했다. 이 위기를 넘기면 더 이상 숨어서 돕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딸을 옥죄는 저 사채업자 놈들의 목줄을 끊어 놓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 지하철역 바닥에서 배운 처절한 생존 법칙으로 다음 날 아침 강남역 8번 출구.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 커피 냄새, 그리고 도로를 메운 차들의 경적 소리. 그 구석진 자리에 강진혁은 다시 웅크리고 있었다. 간밤의 추격전으로 얼굴엔 생채기가 났고 옷은 더욱 더러워져 있었다. 지나가는 여대생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다. 어머, 저 아저씨 다쳤나봐. 피나네. 쳐다보지 마. 진혁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앞에는 찌그러진 깡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제 자신을 쫓던 자들은 누구인가? 단순한 호기심 많은 투자자인가? 아니면 과거의 원수들인가? 그리고 수아의 빛. 그때였다. 그의 시야에 낯익은 신발이 들어왔다. 낡은 캔버스와 뒤축이 꺾어 신어진 하얀색 운동화.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신발이었다. 진혁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뛰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수아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그녀의 양옆을 막아서고 있었다. 강수아 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가시죠. 사무실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싫어요. 이거 나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봐. 아버지 빚 때문에 딸이 대신 갚겠다고 각서 쓴 거, 그거 경찰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수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수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모두가 시선을 피하며 바쁘게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진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일어나야 한다. 가서 저놈들을 막아야 한다. 내 딸이라고, 내가 그 애비라고 소리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노숙자가 덤벼봤자 두들겨 맞고 끝날 것이다. 경찰이 오면 신원이 조회될 것이고, 그러면 10년간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48억의 자금도, 가족을 위한 계획도 참아야 해. 지금은 아니야. 힘이 필요해. 이성이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사채업자가 낄낄거리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서 차트가 사라졌다. 이성도, 계획도, 48억이라는 숫자도 모두 하얗게 증발했다. 남은 것은 짐승 같은 본능 하나뿐이었다. 진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10년간 굳어있던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이 개자식들아. 걸걸하고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강남역 8번 출구를 뒤흔들었다. 노숙자의 악취나는 몸뚱이가 검은 양복의 사내에게로 날아들었다. 제2화 전주의 탄생. 1.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다. 강진혁은 뱉어내듯 기침을 했다. 누런 가래침에 선홍색 핏덩이가 섞여 아스팔트 바닥에 흩뿌려졌다. 갈비뼈 부근이 욱신거렸다. 아마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 10년간 영양실조에 시달려 온 뼈는 사채업자의 구두발질 한 번을 견디기에도 너무 약해져 있었다. 미친 노숙자 새끼가 돼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멀어지는 승합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진혁은 바닥을 기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동정, 혐오, 그리고 호기심. 그 시선들이 따가운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찔러댔다. 하지만 진혁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수아의 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더러운 노숙자가 휘말려 맞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던 그 눈빛.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 수아가 자신을 알아봤다면 그게 더 지옥이었을 테니까. 빚쟁이 아비가 노숙자가 되어 딸이 맞는 걸 지켜보다가 개처럼 두들겨 맞았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나았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를 절뚝이며 역사를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향했다. 물리적인 힘은 없었다. 법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48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480억, 4,800억의 파괴력으로 뻥튀기 할 수 있는 두뇌가 있었다. 해피머니 대부. 그는 놈들의 명함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다. 방식은 하나다. 놈들이 가장 사랑하고 놈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것. 돈으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는다. 진혁은 자신의 은신처인 지하 기계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젯밤의 추격전으로 위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강남역 인근의 24시간 사우나로 향했다. 카운터의 직원이 냄새나는 그의 몰골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아저씨, 여기 노숙자 안 받아요. 나가요. 진혁은 말없이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씻고만 나갈 거요. 옷도 다 버려주시고. 직원은 찝찝한 표정으로 키를 내어주었다. 탕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혁은 거울 앞에 섰다. 덥수룩한 수염, 떡진 머리카락, 때 국물이 흐르는 피부. 거울 속에는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는 면도기를 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10년 묵은 수염이 잘려나갔다. 날카로운 턱선이 드러났다. 찬물로 머리를 감고 때를 벗겨냈다. 오랜 시간 씻어낸 후 다시 거울을 봤을 때 그곳에는 10년 전 여의도 증권가를 호령하던 30대 후반의 강 팀장의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비록 눈가엔 주름이 패고 볼은 홀쭉했지만 안광만은 형용했다. 그는 사우나 매점에서 파는 가장 싼 트레이닝복을 사입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선불 유심칩을 샀다. 이제 무대가 필요했다. 그는 강남역 뒷골목의 허름한 모텔이 아닌 신논현역 근처의 최고급 PC방으로 향했다. VVIP 프리미엄룸. 시간당 3,000원. 방음이 완벽하고 최고 사양의 PC가 구비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개인실.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은 진혁은 익숙하게 시스템을 세팅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검색어 해피머니 대부, 법인 등기부 등본, 채권 추심, 연관 검색어. 화면에 정보들이 쏟아졌다. 겉보기엔 평범한 대부업체였지만 실타래를 풀어가자 거대한 몸통이 드러났다. 해피머니 대부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 골드 캐피탈. 그리고 골드 캐피탈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인물 명동의 박 회장. 박 회장이라. 진혁은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작전판에서 자주 들리던 이름이었다. 사채 시장의 큰손이자 코스닥 작전 세력들의 쩐주돈 줄. 만약 이놈들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작전 세력의 일부라면 놈들의 돈은 어딘가에 묶여 있을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굴린다. 진혁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에 접속했다. 골드 캐피탈이 최근 대량 보유 보고를 한 종목들 혹은 그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들이 전환사채 시비를 인수한 기업들을 샅샅이 뒤졌다. 3시간 후 진혁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종목 코드 8XXXX 종목명 퓨처바이오. 골드 캐피탈이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 퓨처바이오의 전환사채 30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리고 퓨처바이오는 현재 최장암 신약 개발, 임상 이상 통과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 주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전형적인 작전이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 호재를 터뜨려 주가를 띄우고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탈출하는 전략. 지금 퓨처바이오의 주가는 15,000원. 차트를 보니 매집 흔적이 역력했다. 거래량을 죽이며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 놈들의 목표가는 최소 5만원, 아니 10만원일 것이다. 그 판에 놈들의 현금 수백억이 들어가 있다. 수아를 괴롭히는 그 사채 자금도 결국 이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역시 냄새가 나는군. 진혁은 눈을 감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박 회장 일당은 지금 자금 회전이 빡빡할 것이다. 작전의 막바지에는 모든 현금을 쏟아부어 주가를 방어하고 띄워야 하니까 이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나 악재가 터져 주가가 급락한다면 담보 비율이 깨지고 반대 매매가 나가고 사채업자들은 줄도산하게 된다. 하지만 진혁의 자금 48억으로는 시총 2천억짜리 퓨처바이오를 무너뜨리기엔 부족했다. 48억은 큰돈이지만 작전 세력의 수백억 작은 벽을 뚫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바위를 깨는 게 아니라 바위가 구르는 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는 퓨처바이오 주주 게시판과 주식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녔다. 이미 찬티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광기 어린 탐욕이 화면 너머로 느껴졌다. 진혁은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전설적인 아이디 하나를 떠올렸다. 그가 증권사 에이스 시절 사내 익명 게시판에 썼던 분석 글들이 외부로 유출되며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리게 만들었던 그 필명 아이디 와치먼 파수꾼. 그는 접속 기록을 우회하고 해외 IP를 경유해 국내 최대 주식 커뮤니티인 팍스넷에 접속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목 퓨처바이오, 임상 데이터의 통계적 오류와 골드 캐피탈의 시비 전환 시나리오 분석. 내용은 건조했다. 감정적인 비난은 없었다. 오직 숫자와 팩트. FDA 임상 데이터의 허점, 삼상 진입 시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의 불가능성, 그리고 골드 캐피탈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숨겨진 함정들. 그는 놈들의 작전 설계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왜냐하면 10년 전 그가 당했던 바로 그 수법이었으니까. 글을 올리고 엔터를 누르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론전은 보조수단일 뿐. 진짜 전쟁은 호가창에서 일어난다. 진혁은 HTS를 열고 자신의 계좌들을 세팅했다. 분산되어 있던 48억의 자금을 3개의 차명 계좌로 모았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신용 미수, CFD 차액 결제 거래 계좌까지 총동원했다. 그가 운용할 수 있는 파괴력은 순간적으로 150억 원대까지 치솟았다. 기다려라. 진혁은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내 놈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개미들 피를 빨아모은 그 돈, 허공으로 증발시켜주마. 오전 8시 50분. 동시호가 시작 10분 전.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3. 같은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텔. 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밖에서 보면 평범한 투자 자문사였지만 안은 전쟁터였다. 수십 대의 모니터 앞에서 트레이더들이 전화통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야, 김 실장, 퓨처바이오 시초가 얼마야? 예, 이사님. 지금 매수세 좋습니다. 개미들 미친듯이 달라붙습니다. 예상 체결가 16,500원. 10% 갭 상승 출발입니다. 상석에 앉아 굵은 시가를 피우고 있는 남자 박만수 회장이 껄껄 웃었다. 좋아, 좋아. 역시 호재 뉴스 한방이면 개돼지들은 냄새 맡고 달려든다니까. 오늘 상한가 말아 올리고 내일 털고 나간다. 박 회장의 옆에는 해피머니 대부의 사장인 최달수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회장님 역시 신이십니다. 이번 거만 성공하면 저희 자금난도 싹 해결되겠습니다. 그래 달수야. 너 그 계집애한테 받은 각서는 잘 챙겼지? 그 집구석 빚만 받아내면 우리 자금 회전 숨통 좀 트이는 거다. 그럼요. 안 그래도 어제 딸년 좀 겁줬습니다. 아비란 작자는 도망가고 없지만 딸이 아주 효녀더군요. 낄낄. 그때였다. 모니터링을 하던 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이게 게시판에요. 파수꾼이라는 놈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 베스트 글 1위입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전환사채 물량이랑 리픽싱 조항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뭐라고? 어떤 새끼가 내부 정보를?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 이사님, 동시호가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10만 주, 20만 주. 험해도가 아닙니다. 진짜 물량입니다. 방어해. 자전 돌려서 막아. 시초가 깨지면 안 돼. 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하지만 화면 속 퓨처바이오의 예상 체결가는 16,500원에서 순식간에 15,000원, 14,000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붉은색이었던 숫자가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4. PC방의 어두운 개인실.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매도 주문 시장가 5,000주, 매도 주문 시장가 3,000주. 그는 한 번에 큰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 마치 잽을 날리듯 툭툭 매수 호가창의 얇은 부분을 건드렸다. 개미들의 심리는 갈대와 같다. 상승 출발을 예상했는데 시초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진다. 게다가 파수꾼의 글을 읽은 똑똑한 개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매수 잔량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지금이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놈들이 자전거래 자기들끼리 사고 팔며 가격을 방어하는 행위를 위해 걸어둔 두터운 매수벽. 14,500원에 5만 주가 쌓여 있었다. 저것만 깨트리면 투매 패닉 셀가 나온다. 진혁은 준비해둔 CFD 계좌의 레버리지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금액 10억. 단 한 번의 클릭. 무너져라. 딸깍. 화면에 호가창이 번쩍였다. 14,500원에 쌓여있던 5만 주의 매수벽이 순식간에 잡아먹혔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 아래 호가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며 거래가 2분간 정지되었다. 정적.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이 2분이 지나면 놈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시장가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을 테니까. 진혁은 캔 커피를 땄다. 치익 하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모니터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매 맞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본이라는 칼을 쥔 심연의 처형자였다. 2화 끝. 제3화. 보이지 않는 손 더 인비저벌 핸드. 1. 화면 속 타이머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 30.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된 2분. 주식 시장에서 이 2분은 연것과도 같은 시간이다. 거래는 멈추지만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는 멈추지 않고 호가창 뒤편에 차곡차곡 쌓인다. 강진혁은 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행하며 감각을 예리하게 벼려냈다. 예상 체결가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14,500원에서 멈췄던 가격이 세력의 험해수 가짜 매수, 주문 유입으로 인해 15,200원까지 억지로 끌어올려져 있었다. 박 회장 일당의 의도는 뻔했다. 우리는 건재하다. 자금은 충분하다. 떨어지면 다 받아주겠다. 공포에 질린 개미들을 안심시키고 다시금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하려는 기만 전술. 멍청한 놈들. 진혁은 비릿하게 웃었다. 만약 그가 가진 150억 원어치 매도 포지션을 지금 당장 시장가로 던진다면 놈들은 어떻게든 받아낼 것이다. 그러면 진혁은 총알을 다 쓰고 놈들은 주가를 다시 말아 올릴 기회를 얻는다. 전쟁은 화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상대의 보급로를 끊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남은 시간 5. 진혁은 마우스 커서를 정정 주문 버튼 위로 옮겼다. 그가 걸어두었던 대규모 매도 물량.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잘게 쪼개어 놈들이 받아먹기 딱 좋은 위치마다 매복시켰다. 놈들이 15,000원을 지지선으로 삼으려 한다면 15,050원, 15,100원의 매도 폭탄을 설치해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면 된다.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거래 체계. 번쩍. 호가창이 미친 듯이 전멸했다. 2. 밀어 올려. 싹 다 걷어가. 박 회장의 고함과 함께 골드 인베스트먼트의 트레이더들이 엔터키를 연타했다. 수십억의 현금이 순식간에 매수 주문으로 들어갔다. 15,000원에 쌓여있던 매도 물량이 소화되며 주가는 빨간 불상승을 켜는 듯했다.
됩니다. 개미들도 따라 붙습니다. 15,300원 돌파. 김 실장이 환호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풀러 던졌다. 그렇지.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우리 작전을 방해해? 파수꾼? 웃기고 자빠졌네. 돈 앞엔 장사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확히 30초를 넘기지 못했다.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힌 듯 멈칫거렸다. 15,500원. 그곳에 거대한 빙산이 숨어 있었다. 사도 줄어들지 않는 매도 물량. 분명 화면상에는 1만 주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매수하면 즉시 새로운 1만 주가 리필되는 아이스버그 주문이던 오더이었다. 이 이사님, 물량이 안 줄어듭니다. 누군가 계속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더 넣어. 20억 더 태워.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미수까지 다 썼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총알이 떨어졌다. 공격자가 고지대를 점령하고 아래로 돌을 굴리는데 아래에서 받치던 인부들의 힘이 빠진 꼴이었다. 그 순간 호가창의 균형이 무너졌다. 15,500원을 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단타꾼들이 실망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지선이라 믿었던 15,000원이 허무하게 깨졌다. 우르르르 마이너스. 이번엔 산사태였다. 3. 굿샷. PC방. 진혁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모니터 속 퓨처바이오의 주가는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14,000원 붕괴. 13,000원 붕괴. 12,000원. 세력의 매수세가 실종되자 공포는 가속도가 붙었다. 진혁의 계좌평가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숏매도 포지션의 묘미였다. 공포는 탐욕보다 빠르다. 내려가는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의 3배다. 진혁은 침착하게 청산바이2 커버 주문을 준비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놈들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받을 자금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적당한 지점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했다. 11,800원. 진혁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매수 상환 시장가 전량. 번개 같은 속도로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 그의 48억 원 원금은 불과 2시간 만에 65억 원으로 불어났다. 17억. 누군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혁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속보 퓨처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주가 마이너스 25% 폭락 단독 금융당국, 골드캐피탈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검토. 파수꾼의 글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냄새를 맡는데 선수다. 이제 놈들은 주가 방어가 문제가 아니다. 검찰 조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진혁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다. 어제부터 굶었다.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면 주식 일주를 더 살 수 있다는 강박관념. 그것이 지난 10년 그를 지탱해온 힘이자 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다. 이 돈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다. 무기는 항상 날카롭게 갈려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기를 쥔 주인이 쓰러져선 안 된다. 밥 좀 먹자. 그는 PC방 메뉴판을 클릭했다. 김치볶음밥, 라면, 핫도그. 가장 비싼 정식을 주문했다. 4. 같은 시각 강남구의 한 카페.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어제 자신을 험악하게 위협하며 각서를 강요했던 그 사채업자였다. 받지 않으면 찾아올 것이다. 집으로 아니면 알바하는 곳으로. 수아는 공포를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 당장이라도 욕설과 협박이 날아올 것이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야, 전화 왜 이제 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 뒤에서는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흡사 전쟁통 같았다. 오늘 입금하기로 한 이자 말이야. 그거 씨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야, 너네 아빠 어디 있어? 숨겨둔 거 아니야? 전 정말 몰라요. 10년째 연락도 안 되는데. 아우 진짜. 알았어. 당분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얌전히 있어. 딴짓거리 하지 말고. 뚝. 전화가 끊겼다. 수아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매일같이 오늘 안 갚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섬에 팔아넘기겠다. 협박하던 그 악기 같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무슨 일이지? 수아는 카페 TV를 올려다보았다.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다. 코스닥 바이오주 연쇄 폭락. 작전 세력 연루 의혹에 개미들 비명 화면 하단 자막에 골드 캐피탈, 해피머니 대부. 압수수색 가능성이라는 글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수아는 주식을 몰랐다. 하지만 저 뉴스가 방금 걸려온 전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저들을 공격하고 있다. 아주 강력한 누군가가. 문득 어제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노숙자가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려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그 남자. 눈빛이 묘하게 낯익었던, 하지만 너무나 더러워서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다. 비록 망해서 도망쳤지만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리가 없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우리를 버린 대가로 혼자 편하게.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진혁은 PC방을 나왔다. 오후 4시. 장은 마감되었고 승부는 끝났다. 박 회장 일당은 오늘 하루에만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사채 자금을 죄다 끌어다 막았을 테니 당분간 수아를 괴롭힐 여력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이다. 놈들은 반드시 재기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린 파수꾼의 정체를 캐내려 혈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좁은 하늘이 보였다. 10년간 바닥만 보고 살았다. 30cm의 시야.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할 때다. 그는 주머니에서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눌렀다. 10년 전 그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이자 지금은 여의도에서 독립해 투자 자문사를 차린 남자. 유일하게 진혁의 실력을 질투하지 않고 존경했던 인물.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10년 묵은 성대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과거의 강 팀장의 톤을 되살렸다. 오랜만이군. 민 대표.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는 의심. 그리고 이내 확신으로 바뀌는 전율. 형님? 강진혁 형님 맞습니까? 살아계셨어요?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다 살아났지. 아니, 지옥에서 막 기어 올라왔어. 진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지금 굴릴 돈이 좀 있는데. 명의가 필요해. 깨끗하고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법인 명의. 얼마 정도입니까? 현금 65억. 그리고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앞으로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질 돈. 그는 이제 그림자 밖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지하철역 앵벌이 노숙자 강진혁은 죽었다. 이제부터 그는 여의도를 집어삼킬 괴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3화 끝. 제사와 10년의 간극. 1. 여의도 증권가 S타워 42층. MH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실. 민석훈 대표는 벌써 세 번째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과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성공한 자들의 뷰. 하지만 석훈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있었다. 손목의 롤렉스 시계는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짜
형님일까? 10년 전 강진혁은 여의도의 전설이었다. 모든 펀드 매니저가 그를 동경했고 모든 작전 세력이 그를 두려워했다. 석훈에게 진혁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다. 신입 시절 대형 주문 실수패 핑거를 저질러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개인 성과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사고를 수습해준 사람이 진혁이었다. 너는 감이 좋아. 버티면 살아남는다. 나가지 마라. 그 한마디 덕분에 석훈은 버텼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진혁은 그 후 작전에 휘말려 비참하게 몰락했다. 소문은 무성했다. 한강에 투신했다더라. 노숙자가 되어 객사했다더라. 그런데 10년 만에 전화가 왔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석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 그게 좀. 비서의 뒤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석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싸구려 트레이닝복, 검게 그을리고 거친 피부, 깡마른 체구 때문에 푹 꺼진 볼. 기억 속에 당당하고 세련된 강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안경 너머로 빛나는 저 눈빛,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고 동시에 슬프도록 깊은 저 눈. 틀림없었다. 형님. 석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진혁은 덤덤하게 비서를 내보내라는 눈짓을 했다. 석훈이 급히 비서를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몰골이 말이 아니지? 진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긁힌 듯 거칠었다. 석훈은 다가가 진혁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몇 개 남아있었다. 지난 10년 이 손이 무엇을 만지고 어디를 기어다녔는지 말해주는 훈장 같았다.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살아계셨으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제가 사람을 풀어서 얼마나 찾았는데. 죽어 있었어. 어제까지는.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쿠키를 집어 입에 넣었다. 우아하게 맛을 음미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열량을 채우듯 씹어 삼켰다. 그 모습이 석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감상은 나중에 하자. 시간이 없어. 진혁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65억. 내 전 재산이야. 이걸 내 법인 계좌에 넣어줘. 그리고 내 명의가 아닌 내 회사 명의로 된 HTS 접속 권한 하나만 다오. IP 추적 안 되는 클린룸도 하나 필요하고. 석훈은 USB와 진혁을 번갈아 보았다. 65억. 노숙 생활을 했다면서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단 말인가. 하지만 묻지 않았다. 강진혁이니까. 돈은 문제 없습니다. 세탁도 명의도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냥 저한테 맡기시고 형님은 좀 쉬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쉬어? 진혁이 피식 웃었다. 내가 쉴 곳은 없어. 빚을 다 갚기 전까진.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골드 캐피탈. 박만수. 석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의도 바닥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박 회장을 치시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그 양반 뒤에 조폭도 있고 전개 쪽 줄도 튼튼해요. 며칠 전 퓨처바이오 건으로 좀 휘청거렸다지만 여전히 현금 동원력은 1000억대가 넘습니다. 알아. 그래서 온 거야. 진혁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놈들이 퓨처바이오에서 잃은 돈, 그거 내 작품이다. 네. 석훈의 입이 벌어졌다. 퓨처바이오 사태를 일으킨 파수꾼. 그게 강진혁이었다고? 단신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세력을 박살냈다는 말인가? 놈들은 지금 독이 바짝 올랐어. 손실을 메우려고 더 위험하고 더 큰 판을 벌일 거야. 그게 놈들의 약점이지. 급한 놈은 시야가 좁아지거든. 진혁은 석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석훈아, 나 도와라. 단 조건이 있어. 첫째, 내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할 것. 둘째, 내 가족.
수아와 그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지 말 것. 형님, 형수님이랑 수아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서.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진혁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지금 내 꼬라지를 봐.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아라고. 사채업자들은 내 냄새를 맡고 다시 달라붙을 거야. 내가 10년 전 그 빚쟁이 강진혁이 아니라 놈들의 목줄을 끊을 수 있는 괴물이 된 뒤에 그때 나타날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석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 지금 즉시 VIP 룸 세팅해. 보안 등급 최상으로. 그리고 법무팀장 불러서 신탁계약서 준비하라고 해. 전화를 끄는 석훈이 진혁을 보며 말했다. 판 깔아드리겠습니다. 대신 형님도 약속 하나 하세요. 뭐지? 건강 챙기세요. 복수도 좋지만 쓰러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때는 형수님 앞에 당당히 서세요. 진혁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10년 만에 진짜 아군이 생겼다. 일주일 후 MH 인베스트먼트 VIP 트레이딩 룸. 진혁은 최고급 에르고 유먼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전면 벽을 가득 채운 8개의 모니터, 초고속 회선, 블룸버그 단말기까지 지하 기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다. 준비됐습니다, 형님. 아니, 강 이사님. 석훈이 들어와 보고했다. 공식적으로 진혁은 MH 인베스트먼트의 비상임 이사 JJ라는 가명으로 등록되었다. 자금은 세탁을 거쳐 법인 계좌로 안전하게 안착했다. 박만수 쪽 동향은 예상대로입니다. 퓨처바이오 손실을 만회하려고 새로운 먹잇감을 물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잡주가 아닙니다. 덩치가 좀 큽니다. 석훈이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기업명 태산중공업. 조선기자재 업체인데 최근 경영권 분쟁 조짐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2대 주주와 손잡고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주가를 흔들어서 경영권을 뺏으려는 거죠. 태산중공업. 시가총액 5천억. 박 회장이 가진 자금력과 사채 시장의 돈을 다 끌어오면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규모였다. 하지만 진혁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니, 이건 미끼야. 네, 미끼라니요? 진혁은 차트를 띄웠다. 경영권 분쟁? 그건 개미들을 꼬드기기 위한 재료일 뿐이야. 놈들의 진짜 목적은 태산중공업이 보유한 자회사 태산신소재야. 진혁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태산신소재. 비상장 기업이지만 최근 2차 전지 핵심 소재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박 회장은 태산중공업 경영권을 먹으려는 척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뒤로는 태산신소재 지분을 헐값에 빼돌릴 생각일 거야. 전형적인 알맹이 빼먹기 터널링 수법이지. 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10년간 바닥에서 온갖 잡주들의 흐름을 읽어온 그의 직감은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했다. 놈들이 태산신소재를 삼키는 순간 태산중공업은 껍데기가 돼. 그러면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한강으로 가게 될 거야. 진혁은 주먹을 쥐었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그 수법, 그리고 수많은 가장을 파멸시켰던 그 악질적인 행태. 용서할 수 없었다. 석훈아. 예, 이사님. 이번 판은 우리가 선수를 친다. 놈들이 매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주주를 만난다. 대주주요? 태산중공업 최 회장 말입니까? 그 꼬장꼬장한 노인네를요? 그래. 그 노인네 지금 돈이 궁해서 놈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일 거야. 우리가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가 되어주는 거야. 하지만 형님, 우리 자금 65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최 회장의 지분을 방어하려면 최소 300억은 필요합니다. 진혁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여의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돈은 만들면 돼. 주식시장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명분과 스토리야. 그는 뒤를 돌아 석훈을 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 우리에겐 박만수의 목을 따고 싶어하는 수많은 개미 군단이 있어. 파수꾼이 다시 나설 때가 됐군. 3. 그날 밤 수아의 집. 좁은 옥탑방. 수아는 책상에 엎드려 가계부를 쓰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비 120만원, 월세 40만원, 공과금 10만원, 엄마 병원비 30만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사채 이자를 낼 돈이 부족했다. 그때 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귀하에 붙인 빚에 대한 상환이 일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이너스 한성 법무법인. 수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상환? 누가? 아빠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문자가 하나 더 왔다. 해피머니 대부 측 채권 추심은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벼랑 끝에 선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다. 수아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이 반짝였다. 아빠!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 막연한 느낌이 오늘 밤은 왠지 확신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수아는 몰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그녀를 괴롭힌 악마들의 심장을 겨누고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화 끝. 제오와 불청객 더 어닌바이티드 게스트. 1. 여의도 증권가 뒷골목의 허름한 순대국밥집.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금융 1번지의 찌라시가 가장 먼저 도는 정보의 발원지였다. 경제일보의 7년차 기자 윤혜진은 식은 국밥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파수꾼이 올린 퓨처바이오 분석 글이 떠 있었다. 혜진은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이상해.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10년 전 기사 스크랩 폴더를 뒤적였다. 2015년 증권가 찌라시 모음 마이너스 여의도의 저승사자 강 팀장 분석 리포트. 혜진은 두 글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했다. 문장 끝을 맺는 건조한 어투. 데이터를 나열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허를 찌르는 비유를 던지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제표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내는 소름 끼치는 통찰력. 문체는 지문과 같다고 했어. 이건 동일 인물이야. 강진혁. 10년 전 주가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사라진 비운의 펀드 매니저.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 비공식적으로는 사망설이 파다한 인물. 만약 그가 살아 돌아왔다면? 그리고 전설적인 파수꾼이 되어 복수를 시작한 것이라면? 이건 특종이야. 아니, 특종을 넘어선 핵폭탄이지. 혜진은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퓨처바이오 사태 직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 창구를 추적했다.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 CFD를 통해 세탁되었지만 그 흔적을 역추적하면 하나의 법인으로 귀결된다. MH 인베스트먼트. 민석훈 대표가 이끄는 최근 급성장 중인 투자 자문사. 그리고 민석훈은 과거 강진혁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다.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밥값 9,000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방을 챙겼다. 민 대표를 만나봐야겠어. 아니, 그 옆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그녀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암표범처럼 번뜩였다. 이 성북동의 고즈넉한 한옥. 태산중공업 최영수 회장의 자택이었다. 이른이 넘은 노 회장은 정원 한가운데서 분재의 가지를 치고 있었다. 예리한 가위질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돌아가라고 해. 내 회사를 투기판으로 만들려는 놈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쩔쩔맸다. 하지만 회장님, 골드 캐피탈 쪽 사람이 아닙니다. MH 인베스트먼트라고 최근 여의도에서. 그놈이 그놈이지. 젊은 놈들이 넥타이 메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뻔해. M&A? 구조조정? 다 내 피 같은 회사 찢어먹겠다는 수작이야.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지를 너무 바짝 자르셨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숨을 못 쉽니다. 최 회장이 획 돌아보았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민석훈 대표, 그리고 그보다 반발자국 뒤에 성강진혁. 방금 말한 것은 진혁이었다. 내 놈은 뭐야? 남의 집 정원까지 함부로 들어와? 태산이라는 거목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격까지만 치고 계신 게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혁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최 회장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진혁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최 회장이 다듬던 분재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골드 캐피탈 박만수 회장이 제안한 조건 알고 있습니다. 주당 2만 원의 경영권 양도, 그리고 회장님의 명예로운 은퇴 보장.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그 계약서 이면에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진혁이 봉투를 뜯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태산중공업의 알짜 자회사 태산신소재의 공장 사진이었다. 박만수는 회장님께 경영권을 넘겨받는 즉시 태산신소재를 분할 매각할 겁니다. 구매자는 중국계 자본입니다. 이미 가계약까지 맺어져 있죠. 뭐라? 중국에? 최 회장의 손이 떨렸다. 태산신소재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2차 전지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걸 중국에 팔아넘긴다니. 거짓말 마라. 박 회장은 내 기술을 보존해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어. 사채업자의 각서를 믿으십니까? 그 진혁은 차갑게 반문했다. 놈들은 기업 사냥꾼입니다. 기술 보존? 고용 승계?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엑시트 에그지 뿐입니다. 회사를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빼먹은 뒤 상장 폐지시키는 것. 그게 놈들의 전공입니다. 진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회장님, 평생을 바친 회사가 도축당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와 손잡고 저 하이에나들을 사냥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눈앞에 이 남자. 겉모습은 젊은 금융맨이지만 풍기는 아우라는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승부사 같았다. 너 정체가 뭐냐? 단순히 투자하러 온 놈은 아닌 것 같고. 진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그저 놈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좋다. 내 자네 말을 믿는다 치자. 하지만 박만수는 자금력이 막강해. 자네들이 무슨 수로 그놈들을 이겨? 돈으로 싸우면 집니다.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론과 계미를 움직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박만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십시오. 계약 직전까지 가서 놈들이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게 만드십시오. 그때 제가 판을 뒤집겠습니다. 3. 담판은 성공적이었다. 최 회장은 진혁의 계획에 동의했다. 진혁과 석훈은 대문을 나섰다. 긴장이 풀리자 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은 탓이었다. 괜찮으십니까, 형님? 좀 어지러울 뿐이야. 석훈이 진혁을 부축해 차로 향하려던 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 주차된 차 한 대에서 누군가 내렸다.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 기자 윤혜진이었다. 민석훈 대표님? 혜진이 또각또각 걸어왔다. 석훈이 멈칫했다. 아, 예. 경제일보 윤혜진 기자님이시죠? 여긴 어쩐 일로? 인터뷰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직접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시선은 석훈을 넘어 모자를 눌러 쓴 진혁에게 꽂혔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처음 뵙는 분인데. 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MH 인베스트먼트의 숨겨진 브레인이신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석훈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려 할 때 진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고 혜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새로 영입된 JJ 이사입니다. 기자님, 취재 열정은 알겠지만 비공식적인 일정까지 쫓아오시는 건 실례가 아닐까요? 진혁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변조되어 있었다.
낮고 차분한 톤. 하지만 혜진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말투. 신뢰가 아닐까요? 라고 묻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퓨처바이오 사태 때 파수꾼이라는 필명 혹시 아십니까? 진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수축했다. 이 여자 눈치가 빠르다. 위험하다. 글쎄요. 인터넷 찌라시엔 관심이 없어서. 진혁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차 뒷좌석 문을 열었다. 가시죠, 대표님.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석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 기자 여의도 독사입니다. 한번 물면 절대 안 놓쳐요. 형님 정체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진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풀었다. 의심하라고 해. 증거는 없어. 그리고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어쩌면 저 기자가 우리가 태산중공업 작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어. 예? 그게 무슨? 기자는 특종을 원해. 우리가 저 여자에게 박만수를 죽일 수 있는 특종을 던져준다면? 놈들의 비리를 폭로할 메신저가 필요했잖아. 적에 적은 동지다. 진혁은 머릿속으로 새로운 변수를 계산식에 넣었다. 판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승부사 강진혁의 피는 뜨겁게 끓어올랐다. 다음 날 주식시장 개장 전 파수꾼의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제목 태산중공업 경영권 분쟁의 진실 그리고 제2의 퓨처바이오 사태 예고. 이번엔 단순히 분석 글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개미들이여 뭉쳐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중국 자본의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깃발을 들겠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댓글이 초 단위로 달렸다. 동시에 태산중공업의 호가창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남의 골드캐피탈 사무실. 박만수 회장이 모니터를 보며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 파수꾼 새끼. 또 이 새끼야. 잡아. 당장 잡아와서 회를 쳐버려. 박 회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진혁의 두 번째 전쟁이 막을 올렸다. 5화 끝. 제6화. 성남파도 더 앵그리 웨이브즈. 1. 은행 창구의 대기표 기계에서 띵동 소리가 났다. 강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쥐고 창구로 향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어젯밤 입금된 의문의 돈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빠가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서린 돈. 하지만 지금은 그 출처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송금 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네. 이 계좌로 전액 다 보내주세요. 수아가 내민 종이에는 해피머니 대부의 상환 전용 가상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엔터키를 두드리는 직원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에 심장이 널뛰었다. 잠시 후 송금 완료되셨습니다. 수수료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꾸벅 인사를 하고 은행을 빠져나왔다. 햇살이 쏟아졌다.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었지만 오늘 느끼는 온기는 달랐다. 어깨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핏더미 중 가장 급한 불이 꺼졌다. 숨이 쉬어졌다.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이제 알바 조금만 줄이고 공부할 수 있어. 휴학했던 대학 복학 신청서를 낼 수 있다. 남들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는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다. 수아는 편의점에 들러 1,500원짜리 아이스커피를 샀다. 지난 3년간 100원이라도 아끼느라 사 마신 적 없던 사치였다.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건너편 도로 검게 썬팅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팀장님, 타깃이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빚 상환한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은데요. 조수석의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계속 주시해.
그 돈 어디서 났는지 파악했어? 네. 추적해보니 법무법인을 거친 세탁 자금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놈이 보낸 게 확실합니다. 스타렉스가 천천히 수아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가 꿈꾸기 시작한 평범한 일상은 이미 살얼음판 위에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주식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태산중공업 현재가 18,500원 15.6%. 박만수 회장이 2만원 이하에 매집하려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개장과 동시에 파수꾼의 선동에 호응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1주, 10주, 100주. 적은 물량이었지만 수만 명이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해일이 되어 호가창을 집어삼켰다. MH 인베스트먼트 트레이딩룸. 강진혁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차트는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치솟고 있었다. 형님, 아니 이사님,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민석훈 대표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개인 매수세가 역대급입니다. 골드 캐피탈 쪽에서 주가를 누르려고 자전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데 물량을 내놓는 족족 개미들이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오늘 상한가 30%도 가능합니다. 진혁은 차분했다. 아직 샴페인 터뜨리지 마. 박만수는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야. 자금력으로 안 되면 다른 수를 쓸 거야. 그는 태산중공업 게시판을 새로 고침했다. 온통 파수꾼을 찬양하는 글과 국부 유출 반대, 기술 독립을 외치는 글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진혁이 원하던 그림이었다. 돈에 눈이 먼 투기가 아니라 애국과 정의라는 명분이 더해진 투자는 광기가 되어 폭발한다. 최 회장님 쪽은 약속대로 박만수와 협상을 질질 끌고 계십니다. 박만수는 주가가 올라서 인수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일 겁니다. 진혁은 미소 지었다. 박만수는 딜레마다.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을 더 사야 하는데 사면 살수록 주가가 올라 인수비용이 폭등한다. 그렇다고 안 사자니 파수꾼의 선동을 등에 업은 개미들이 지분을 잠식해 들어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를 주식 용어로 너클래커 호두까기라 부른다. 그때 진혁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진혁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석훈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파수꾼인가? 걸걸하고 쇠 긁는 듯한 목소리. 1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박만수였다. 누구신지 모르겠군요. 진혁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모른 척하지 마라. 강진혁. 내놈 목소리 내가 모를 줄 알았나? 10년 전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던 그 목소리를. 진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역시 놈은 눈치챘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맹수의 후각은 여전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흐흐. 그래, 발뺌해봐.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이겼을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선 여전히 내가 갑이라는 거. 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딸내미 수아라고 했나? 오늘 은행 가서 빚 갚고 좋아하더구만. 아이스 커피도 사 마시고. 그 진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스마트폰 액정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돈이 썩어나나 봐. 3천을 일시불로 갚고. 그 돈 내가 주식판에서 우리 물량 털어먹고 번 돈이지? 어떡하냐? 빚은 갚았어도 이자는 남았잖아. 목숨값이라는 이자 말이야. 박만수, 너 이 새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진혁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으르렁거렸다. 으하하.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그래. 그 목소리지. 잘 들어라, 강진혁. 지금 당장 태산중공업에서 손 떼. 그리고 파수꾼 계정으로 사과문 올려. 선동이었다고, 내가 틀렸다고. 안 그러면 내 딸내미는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거야. 실족사인지 뺑소니인지. 뭐 요즘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3. 이사님.
왜 그러십니까? 석훈이 놀라서 달려왔다. 진혁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10년간의 냉철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차트 위에서 수천억을 움직일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다. 하지만 딸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는 다시 무력한 아버지가 되었다. 수아가 위험해. 진혁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나뒹굴었다. 경호팀. 아니, 사람 필요해. 지금 당장 강남으로 보낼 수 있는 인력 있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보안 업체 있습니다. 당장 수배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수아폰 위치 추적해. 불법이라도 상관없어. 빨리. 진혁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차트 속 굵은 양봉주가 상승이 핏빛으로 보였다. 내가 이기적으로 굴었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 박만수는 금융인이 아니다. 깡패다. 룰이 없는 놈과 싸우면서 룰 안에서 이기려 했다니. 수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놈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오후 2시 강남역 인근의 좁은 골목길. 수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기분 탓일까? 아까부터 뒤통수가 따가웠다. 이어폰을 꽂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불규칙한 발자국 소리가 신경 쓰였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전봇대와 쓰레기 봉투뿐. 휴, 너무 예민했나봐.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옆 골목에서 검은 그림자가 쑥 튀어나왔다. 비명도 지르기 전에 거친 손이 수아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골목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다.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그녀를 제압했다. 조용히 해. 아가씨, 아빠 좀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남자 중 하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수아의 귀에 속삭였다. 내 아빠가 우리 회장님 돈을 좀 많이 훔쳐갔거든. 딸내미 얼굴 보면 돌려주려나 싶어서. 수아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아빠가 돈을 훔쳤다고? 그 순간 멀리서 둔탁한 엔진음이 들렸다. 검은색 스타렉스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내렸다. 안 돼.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야. 수아는 젖먹던 힘을 다해 남자의 손을 깨물었다. 인연이. 남자가 손을 떼는 찰나 수아는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골목은 외졌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남자가 수아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수아가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다. 빨리 태워. 보는 눈 많아지기 전에. 사내들이 수아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가려던 그 순간이었다. 쾅. 반대편 골목 입구에서 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스타렉스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뭐야? 사내들이 당황한 사이 헬멧을 쓴 라이더가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골목을 완전히 봉쇄했다. 세단에서 내린 건 건장한 경호원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아직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한 남자가 있었다. 흐트러진 정장, 땀에 젖은 머리, 그리고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빛. 강진혁이었다. 10년 만이었다. 수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남자를 보았다. 너무나 늙어버린, 하지만 어릴 적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그 든든했던 어깨를 가진 남자. 진혁의 눈에 피눈물이 고였다. 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단 한 놈도. 진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살려서 보내지 마. 금융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6화 끝. 제7화. 가면 뒤에 얼굴 더 페이스 비하인드 더 매스크. 1. 으아. 강진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금융 지식도 차트 분석 능력도 지금은 아무 소용 없었다. 그는 그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일 뿐이었다.
사내의 주먹이 진혁의 광대뼈에 꽂혔다. 안경이 날아가고 시야가 흔들렸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확 돌았다. 하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사내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늘어졌다. 이거 안 나? 늙은 게 돌았나? 수아, 내 딸 건드리지 마. 진혁은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악력. 아, 이 미친 새끼가. 그 사이 민석훈이 데려온 경호팀이 상황을 정리했다. 훈련된 전문가들 앞에서 동네 깡패 수준인 사채업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나머지 일당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주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석훈이 달려와 진혁을 부축했다. 하지만 진혁은 석훈을 뿌리쳤다.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수아에게로 기어갔다. 수아야. 수아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 진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피 묻은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지려다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다는 생각에 멈칫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앞의 남자는 낯설었다. 10년 전에 말끔했던 증권맨도 아니었고 어제 봤던 냄새나는 노숙자도 아니었다. 고급 슈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상처투성이고 눈빛은 처절하게 일그러진 남자. 하지만 그 목소리, 어릴 적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다정한 톤만은 그대로였다. 아빠.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진짜 아빠야?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핏물과 섞였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왔어.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반가움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원망이었다. 왜 이제 왔어? 죽은 줄 알았잖아. 엄마랑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였잖아. 수아는 진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솜방망이 같은 주먹이었지만 진혁에게는 그 어떤 매질보다 아팠다. 미안하다. 미안해. 진혁은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수아는 아빠의 품에서 오열했다. 10년의 세월, 사채업자들의 협박, 병든 엄마를 수발하며 겪었던 서러움이 그 울음소리에 모두 녹아 있었다. 강남의 한 종합병원 VIP 병동. 민석훈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수아는 곧바로 특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은 없었다. 진혁은 치료받는 딸의 모습을 문밖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치료받으셔야죠. 입술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석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난 됐어. 그보다 박만수 그 개자식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 확보했고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으니 당분간 숨어 지낼 겁니다. 우리 쪽 변호사들이 총출동해서 납치 미수 및 폭행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진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고소장 따위로 끝낼 생각 없어. 법은 너무 느려. 놈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뼈와 살을 분리해 놓을 거야.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큰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보호자분께서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혁은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수아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녀린 팔. 진혁은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사까지 지냈어. 알고 있어. 진혁이 고개를 숙였다. 어디 있었어? 10년 동안. 정말 우리 버리고 도망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야? 근데 왜 꼴이 그래? 어제 지하철역 그거지. 아빠 맞지? 수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진혁은 숨기지 않기로 했다. 거짓말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뿐이니까. 강남역 8번 출구. 거기 있었다. 10년 내내.
수아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 내가 그 앞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래서 못 본 거야. 사람들은 노숙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진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려고 떠난 거야. 내가 곁에 있으면 빚쟁이들이 너희까지 괴롭히니까. 내가 법적으로 사라져야 너희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럼 그 돈은? 오늘 은행에서 갚은 3천만 원. 그거 아빠가 보낸 거야? 그래. 국어라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러다 다시 주식을 했어. 100원, 200원 모아서. 진혁은 자신의 거친 손을 펴보였다. 이 손으로 만든 돈이라 더러울 순 있어도 부끄러운 돈은 아니야. 널 위해 쓴 거니까.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가 10년간 지옥 같은 거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이 마시는 아이스커피 한 잔을 보며 행복해했다는 사실.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원망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아빠는. 수아는 다시 흐느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피를 닦아낸 깨끗한 손이었다. 이제 안 숨어. 빚도 거의 다 갚았고 널 건드리는 놈들은 아빠가 다 없앨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때 병실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태산중공업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한가 기록. 경영권 분쟁, 소액 주주들의 승리로 끝나나. 진혁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되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3. 같은 시각 종로의 한 고급 요점. 도망친 박만수 회장이 룸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술상이 있었지만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병풍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러니까 고작 노숙자 출신 주식쟁이 하나 처리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 박만수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MH 인베스트먼트 민석훈이 뒤를 봐주고 있고 파수꾼이라는 필명으로 개미들을 선동하는데 핑계는 지겹군. 그림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운 노인. 대한민국 금융 카르텔의 정점, 명동 사채왕 오 회장이었다. 박만수조차 그의 하수인에 불과할 정도로 거대한 뒷배였다. 오 회장은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태산중공업은 중국 쪽에 넘기기로 약속된 거냐. 내 신용이 걸려 있어. 그런데 감히 내 판을 엎어? 면목 없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제가 당장 그 강진혁이란 놈을. 시끄러워. 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주먹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어. 개미들이 들고 일어났고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 이럴 땐 더 큰 이슈로 덮거나 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야지. 오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다. 강진혁. 10년 전 내가 설계한 세일전자 작전 때 희생양이었던 그 친구 맞지? 네, 맞습니다. 재밌군.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오 회장의 눈이 가늘게 휘어졌다. 자료 뿌려. 강진혁이 과거 주가 조작의 주범이었고 지금도 딸의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시세 조종을 하고 있다고. 증거? 없으면 만들면 그만이야. 언론 플레이 시작해. 그리고 오 회장은 박만수를 보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넌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장기를 뜯어낼 줄 알아라. 4. 다음 날 아침 진혁은 병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수아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을 확인한 진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로비에는 민석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박만수가 또 쳐들어오기라도 했어? 아닙니다. 인터넷과 뉴스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석훈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단독 파수꾼의 정체 알고 보니 10년 전 주가 조작 범죄자 K씨? 의혹 태산중공업 개미들의 반란, 사실은 작전 세력의 놀이터? 충격 빚쟁이 아빠의 화려한 귀환, 불법 자금으로 호화생활 논란, 진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가명인 JJ가 아닌 K씨라는 이니셜, 그리고 10년 전 사건 언급. 이건 단순히 박만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10년 전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증거였다. 놈들이 여론전을 시작했군요. 석훈이 침을 삼켰다. 개미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태산중공업 매수세도 꺾일 겁니다. 진혁은 피식 웃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보다는 전의가 불타올랐다. 박만수 뒤에 누군가 있어. 아주 큰 놈이. 진혁은 휴대폰을 꺼냈다. 기자 불러. 네. 윤혜진 기자요? 단독 인터뷰 주겠다고 해. 얼굴 공개하고 실명 깐다. 형님, 미치셨습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얼굴을 공개하면 숨어서 싸우는 건 끝났어. 진혁은 병실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범죄자인지 아니면 그들이 대한민국 금융을 좀먹는 기생충인지 전 국민 앞에서 토론해 보자고 해. 이제부턴 쇼타임이야. 7화 끝. 제8화. 진실의 무게 더 웨이트 오브 트루스. 1. 녹화 시작합니다. 3, 2, 1 큐. 경제일보 스튜디오. 붉은색 ON AI야 등이 켜졌다. 윤혜진 기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가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얼굴 곳곳에 남은 흉터와 깊게 패인 주름이 그의 지난 10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진의 이슈 추적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필명 파수꾼 태산중공업 사태의 중심에 선 그가 오늘 최초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질문을 던졌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남자를 클로즈업했다. 진혁은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전국의 시청자들을 꿰뚫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혁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저는 강남역 8번 출구의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창이 폭발했다. 와 미친, 진짜 노숙자였어? 사기꾼 아냐? 노숙자가 무슨 주식을 해? 얼굴 봐라. 고생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한간에는 제가 10년 전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며 현재도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가장이었고 시스템의 피해자였으며 이제야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2. 병실 침대에 앉아 태블릿 PC로 생중계를 보고 있던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면 속 아빠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수아는 느낄 수 있었다.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오 회장 측이 고용한 댓글 부대 여론 조작팀과 악성 댓글을 도배하고 있었다. 범죄자 미화전에 저 인간 때문에 한강 간 사람이 몇 명인데 딸 빚 갚으려고 개미들 피 빨아먹은 거 인정해라. 증거 있냐? 감성팔이 하지 마라.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빠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하지만 세상은 증거를 원했다. 말뿐인 해명은 먹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아빠가 사라지기 직전의 밤. 아빠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검은색 가죽 수첩에. 이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이야. 수아, 너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아빠가 집을 나간 후 빚쟁이들이 집을 덮쳐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일 때 어린 수아는 본능적으로 그 수첩을 챙겼었다.
엄마 몰래, 빚쟁이들 몰래. 그리고 이사 다니는 짐 속에 깊이 처박아 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집, 옥탑방 창고. 수아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았다. 피가 솟구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찾아야 돼. 거기에 있어. 아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그녀는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치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3. 인터뷰는 점점 과열되고 있었다. 윤혜진 기자는 사전에 약속된 질문 외에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래야 진혁의 진정성이 사니까. 강진혁 씨. 하지만 10년 전 세일전자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강 씨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흔적이 발견된 건 팩트 아닙니까?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 계좌가 쓰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술렁거렸다. 인정한 건가? 하지만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작전 세력에게 협박당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넘기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면 변명으로 들릴 텐데요.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 그게 없었다. 당시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협박 문자들은 10년의 세월과 함께 사라졌다. 남은 건 자신의 기억뿐. 오 회장은 그걸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다. 증거는. 진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생방송 스튜디오 안으로 조연출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는 윤혜진 기자에게 쪽지 하나와 USB를 건넸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쪽지를 읽고 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방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제보입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제작진에게 넘겼다. 화면 띄워주세요. 스튜디오 모니터에 빛바랜 노트에 스캔본이 떴다. 삐뚤빼뚤하고 급하게 갈겨쓴 글씨. 하지만 날짜와 시간 그리고 대화 내용이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2015년 10월 12일 PM 1130 명동 골드 캐피탈 사무실. 참석자 박만수 그리고 어르신이라 불리는 오창석 회장. 내용 세일전자 하한가 유도 지시. 거부 시 수아의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함. 살기 위해 서명함. 진혁의 눈이 커졌다. 저건 네. 비망록?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니 집을 나오면서 차마 챙기지 못했던 그 수첩이었다. 이 제보를 보내주신 분은 윤혜진 기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진혁 씨의 따님 강수아 양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전화 연결이 되었다. 택시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 수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아빠, 듣고 있어? 나 집에 가서 이거 찾았어.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진혁은 입을 막았다.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10년 전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딸이 이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과거의 지옥을 열어젖힌 것이다. 이거 증거 맞지? 우리 아빠 범죄자 아니잖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 죽인다고 해서. 그래서 한 거잖아. 수아의 절규가 전파를 탔다. 대한민국이 숨을 죽였다. 댓글창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와 미친. 소름 돋네. 딸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다고? 오창석? 명동 사채왕 그 인간 아니야? 윤혜진 기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진혁 씨, 이 비망록에 적힌 오창석 회장. 그가 이번 태산중공업 사태의 배후이자 10년 전 사건의 진짜 주범입니까? 진혁은 눈물을 닦아내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무기는 쥐어졌다. 딸이 쥐어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오창석, 보고 있나? 이 비망록에는 내가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차명 계좌,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다 적혀 있다. 10년 전에는 내가 힘이 없어 당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진혁은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금 당장 태산중공업에서 손 떼고 자수해. 아니면 이 장부를 검찰에 넘기고
내 전 재산을 털어 널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지옥 끝까지. 4. 명동이 안 가. TV를 보던 오 회장이 찻잔을 집어던졌다. 와장창. 고가의 도자기가 박살이 났다. 저런 건방진 놈이 저걸 기록해뒀어? 박만수는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비망록의 존재는 그들도 몰랐다. 알았다면 진작에 집을 태워버렸을 것이다. 어린 딸이 그걸 10년이나 간직하고 있었을 줄이야. 회장님,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검찰에서도 방금 내사 착수한다는 연락이. 막아. 돈을 얼마를 쓰든 막으란 말이야. 오 회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은밀함이 깨졌다. 전 국민이 그의 이름 오창석을 알게 되었다. 방송이 끝나고 진혁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수아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헐떡이는 숨. 진혁은 한 걸음에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다. 수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 나 잘했지? 이제 아빠 욕하는 사람 없지? 수아는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날 밤 태산중공업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파수꾼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거대 악에 맞서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오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렇기에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진혁은 민석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호 인력 3배로 늘려. 그리고 오 회장 출국 금지 신청해.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병원을 나섰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10년 만에 부녀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8화 끝. 제구와 마지막 배팅 더 파이널 배팅. 1. 인천항 제2부두.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컨테이너 야적장.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오창석 회장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다. 배는 언제 오는 거야? 30분이면 온다며. 회장님. 해경 순찰이 강화돼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만수가 옆에서 쩔쩔매며 대답했다. 오 회장은 쥐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안에는 현금 50억과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명동 사채왕의 도피행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출국 금지, 그리고 여론의 십자포와 그가 쌓아올린 금자탑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남은 건 이 밀항선 하나뿐이었다. 회장님,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박만수가 바다 쪽을 가리켰다. 멀리서 작은 어선 하나가 신호를 보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살았다. 일단 중국으로 가서 후위를 도모한다. 오 회장의 눈에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들이 부두 끝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컨테이너 탑 위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파업 마이너스. 강력한 빛이 오 회장과 박만수를 비췄다. 아, 눈부셔. 그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오 회장님? 빗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긴 코트 자락을 바닷바람에 휘날리며 강진혁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진혁, 내 놈이 어떻게 해? 오 회장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진혁은 컨테이너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뒤로 민석훈과 경호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는 윤혜진 기자가 나타났다. 당신은 구시대의 유물이야. 아직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진혁은 오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미랑 브로커? 내가 매수했어. 당신이 준 돈의 2배를 불렀더니 바로 배를 돌리더군. 역시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야. 돈 앞엔 장사 없다며? 이 악마 같은 놈. 오 회장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성을 잃은 늙은 늑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박만수 역시 주변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오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윤혜진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외쳤다.
지금 이 상황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흉기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오 회장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혁을 향해 돌진했다.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왕국은 영원했어. 칼날이 진혁의 복부를 노리고 들어왔다. 진혁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10년간 지하철역 바닥에서 취객들과 엉겨붙으며 익힌 생존 싸움의 감각으로 몸을 비틀었다. 칼날이 코트를 찢고 옆구리를 스쳤지만 진혁의 주먹은 오 회장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퍽, 퍽. 오 회장이 나뒹굴었다. 동시에 민석훈의 경호팀이 박만수를 제압했다. 진혁은 쓰러진 오 회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건 내 10년의 대가다. 다시 한번 주먹이 날아갔다. 이건 우리 수아가 흘린 눈물값. 퍽. 그리고 이건 당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가장의 목숨값이다. 진혁의 주먹이 오 회장의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오 회장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3.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덮쳤다. 오창석과 박만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오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인단 부르면 너희 다 옷 벗을 줄 알아.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형사의 눈빛은 싸늘했다. 변호사요? 글쎄요. 지금 오 회장님 로펌에서도 사인계 냈다는 속보가 떴는데요. 진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허무했다. 저 늙은이 하나를 잡기 위해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10년을 바쳤다는 사실이. 형님, 끝났습니다. 민석훈이 다가와 진혁의 어깨를 감쌌다. 옆구리 피가 납니다. 병원부터 가시죠. 진혁은 상처를 손으로 눌렀다. 따끔했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가 빠져나간 자리가 더 시렸다. 그는 카메라를 든 윤혜진 기자에게 다가갔다. 생중계는 종료된 상태였다. 약속하신 대로 특종 드렸습니다. 네, 역대급이네요. 이 정도면 올해의 기자상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윤혜진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강진혁 씨, 아니 파수꾼님. 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진혁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심연 같던 그의 인생처럼. 집으로요. 너무 늦었지만 퇴근해야죠. 구화 끝. 최종화. 심연의 끝에서 에펄로그. 1년 후 어느 맑은 가을날 서울 외곽의 한 추모공원. 강진혁은 말끔한 면바지에 니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학생이 된 수아가 단풍잎을 주워 책갈피에 끼우고 있었다. 아빠, 엄마 올 때 됐어. 차 막히나 봐. 그래. 천천히 오라고 해. 날씨도 좋은데. 진혁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지난 1년은 그에게 재활의 시간이었다. 오 회장의 몰락 이후 진혁은 주식 시장을 떠났다. MH 인베스트먼트의 이사직도 사임했다. 민석훈은 펄쩍 뛰며 말렸지만 진혁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금융피해자 구제재단에 기부했다. 나머지 돈으로 작은 2층 집을 마련하고 아내의 병원비를 정산했다.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여인.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오는 아내 지영이었다. 오랫동안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려 야위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여보. 진혁이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다. 뛰지 말라니까.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옆구리 상처는 다 나았어? 비 오면 쑤신다며. 지영이 진혁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10년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지영은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었다. 원망하고 때리고 싶었지만 진혁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는 순간 그저 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세 식구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다. 김밥, 과일,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진혁에게는 미슐랭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귀했다.
아빠,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 우리 딸 대단한데? 아빠 닮아서 머리가 비상해. 칫, 아빠 닮았으면 큰일 나지. 난 주식은 절대 안 할 거야. 적금만 들 거야. 수아의 농담에 진혁과 지영이 껄껄 웃었다.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진혁은 잠시 혼자 산책로를 걸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습관처럼 증권 앱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앱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그는 대신 사진첩을 열었다. 방금 찍은 가족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 이것이 그가 10년간 그토록 완성하고 싶었던 차트였다. 우상향하는 빨간 그래프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평행하게 걸어가는 삶의 그래프. 대표님. 아니, 형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훈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습니다. 바쁜 대표님이 여긴 웬일이야? 아니, 형님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석훈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새롭게 상장된 기업의 차트가 떠 있었다. 기업명 리볼레이 마이너스 본 에너지 태산중공업에서 독립한 기술팀과 최 회장이 힘을 합쳐 만든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었다. 오늘 상장했는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형성 후 상한가 같습니다. 개미들이 파수꾼이 지켜낸 기술이라며 장기 투자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진혁은 차트를 바라보았다. 건강한 거래량, 탄탄한 실적, 그리고 희망에 찬 투자자들의 댓글. 그가 10년 전 꿈꾸었던 건전한 자본시장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아름답네. 진혁이 짧게 평했다. 형님, 다시 돌아오시죠. 형님, 자리 비워뒀습니다. 이제 양지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죠. 석훈이 간절하게 물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역할은 끝났어. 파수꾼은 밤에만 필요한 존재야. 해가 떴으면 사라져야지. 그는 멀리서 손을 흔드는 수아와 아내를 보았다. 그리고 난 이제 지켜야 할 진짜 포트폴리오가 있거든. 그 어떤 우량주보다 소중한. 진혁은 태블릿 PC를 석훈에게 돌려주었다. 가끔 치킨이나 사들고 놀러와. 주식 얘기 빼고 사는 얘기나 하자.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노숙자의 구분 등이 아니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펴진 등이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의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났다. 완결.